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는 입시 본색. 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황희성이고요. 네, 저는 고급진 입시 정보부터 학습까지 두루두루 살펴드리는 입시계 공신 이병훈입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수능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네, 올해는 이제 실시간으로 수능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출제된 문제 나중에 뽑아가지고 직접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보고 이제 준비하느라고 강의도 하고. 사실 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뭐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 다가오면 그 본인들도 이렇게 세포들이 좀 오그라들고 그렇죠. 더 긴장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들 응원하는 마음, 염원이 좀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마음을 저희 입시 본색에서도 네. 고스란히 담아서 어루만져 드려야죠. 네, 어루만져 드려야 되는데 사실 또 2주간의 토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올라가는 예비 고3 학생과 또 말미에는 또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참 선생님 개인적인 걸로 어때요? 뭐 수능 세대신데 네네. 수능 그 직전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 또 일주일 반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뭘 더 막 보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게 항상 수험생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네. 결코 전국에 있는 그 어떤 수험생도 모든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시험 보는 것은 아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험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풀면 해낼 수 있으니까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한테 응원의 말씀 해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는 예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 고사장에 가서 뭐 응원도 하고 파이팅도 하고 뭐 음료수 뭐 이렇게 따뜻한 음료도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선배들에게 기도 주지만 본인들도 이제부터 각성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뭐 정확하게 말하면 3학년의 시작점은 3월이 아니라 수능 다음 날부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예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떴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 입시 본색이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힘내서 한번 달려볼까요?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본색. 네, 오늘 또 입시 본색 대단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연 3주째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핵심적인 조언을, 신랄한 조언을 남겨주신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게 게스트로 이렇게 3번 나온다는 건 이 사람한테 뭔가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보통 될 우리가 것 같습니다. 말해줘야 되는 건데. 전문 용어로 깔때기?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깔때기요? 얘기하고. 네. 오늘 또 지난주랑 네네.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또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고 오셨네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잘랐더니 이게 네.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컷인지 혹시 아세요? 네. 투블럭? 아, 네. 그렇죠. 네, 투블럭이죠. 네. 그렇죠. 요즘 학생들한테 선풍적이 있는 선생님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막 밀어내는군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네. 좀 작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칭찬도 좀 들었거든요. 네네. 세 번째라서 그런지 막 던지시면.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얼굴 작아지는 건 하기성 선생님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네. 나이하고 비례해요. 얼굴 사이즈는. 자, 수능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젓가락 데이입니까? 11월 11일. 맞나요? 그래요? 젓가락 데이? 네. 빼빼로. 그러네. 빼로 시작하는. 빼땡땡 데이죠. 아니, 리얼로 네. 얘기해요. 그래요, 뭐 뭐. 괜찮아요. 뭐. 빼- 빼빼로 데이입니다. 자, 너무 얼마 세셨는데? 남지 않았는데 네. 임 선생님 어떻게 많이 바쁘십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요즘 그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면 학생들이 불을 켜고 이제 학교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으면 학생들이 안 남으니까 학생이 학교로 오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내려놓고요. 네, 이제. 맞아. 그러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직 자기만의 시간에
공부를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네. 또 출정에 나서기 직전에 이제 장수처럼. 뭐 이제 또 마음이 또 잡잡한 친구들은 떠나볼까 여행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는 여러 것 같지 가지 않나? 네. 네. 네, 그래. 오늘도 네. 우리 주제남 네. 윤신혁 선생님께서 주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소개해 제가 주시죠. 게스트였는데 네. 오늘 이병헌 선생님이 저를 이제 주제 넘게 네가 주제 넘냐?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네. 자, 짜잔. 오늘의 주제는 예비생 특집. 너희는 준비되냐? Are you ready? 네. Sure 영어 I am. 절대평가. 영어 네. 절대평가.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올해 수능에서 한국사가 이제 절대평가로 네. 치러지고 내년에 이어서 바로 이제 네네. 수능 영어에서 국수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네, 치러집니다. 네, 네. 근데 절대평가가 뭐예요? 절대평가 윤 선생님 뭐예요? 네. 이 절대평가가요, 이제 절대반지 같은 거죠. 절대반지? 그러니까 평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는 이 집단 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수능 체제로 따지면은 내가 전체 학생들 중에 4% 안에 들었다. 몇 그럼 퍼센트는 1등급인 거죠. 근데 이 절대평가는 이런 전체 집단 내의 성취도가 아니고 이 집단 내 위치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성취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 문제 중에서 90점 이상을 맞았다. 그럼 다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맞아요. 운전면허 시험이나 국가 자격 시험들이 다 이런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아 내가 뭐 생물학 이런 거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시험이 절대평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그 꽈락이 등급에서 돼서 이제 네, 꽈락이 꽈락이 되고. 돼서 졸업이 안 되는 뭐 이런 절대평가 뭐 이런 게 절대평가입니다. 아, 네.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네. 논란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찬반도 잘했네, 있고. 말했네, 맞아요. 뭐 네. 앞으로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되는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입시본색에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도 한국사를 공부하게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출제 그 시험이 치러지고 모두 준비하는 데까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학교 교육에서 특히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기초교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형 교과가 아니고 모든 학생은 기초교과인데 영어 과목이 뜬금없이 절대평가가 된다.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기본의 수능 체제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에 혼자 갑자기 이런 게. 뚝 튀어나오는. 그리고 왜 하필 나냐? 뭐 이런 생각을 그럼 학생들이 가지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네, 되나요? 그렇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죠. 명확하게. 좋아하는 친구는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분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희박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영어 시간에 이렇게 산소호흡기 대줘야지 대답할 수 있는 소생술이 필요한. 영어 원어민 선생님 와서 아이유?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지 살 수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영어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이 첫 해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네네. 본인이 수혜자가 될 건지 피해자가 될 건지 맞아요. 걱정들이 네네. 많을 거예요. 뭐 사실 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도 네. 90점이라는 벽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실제 수능에서 네네. 3교시에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서 가장 불쌍한 친구가 89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2등급 돼버리니까 뭐 엄마들이 비밀번호에서 89를 빼겠다는 등 뭐 자동차 번호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막 우스갯소리 하시는데 네네. 자 이병헌 선생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실제 뭐 첫 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고사장에 가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수능 일부러. 네. 얼마 전에 이제 영어 그 예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네. 난이도 또는 풀어보시니까 달라진 점 어떤가요? 뭐 유형은 거의 유사하고요. 네네. 난이도는 약간 네. 제가 볼 때는 쥐락펴락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아니 그 기관들에서. 근데 네. 점차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살살 풍기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좀 쉽게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도 바뀔 때 항상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기왕에 바뀌었으면은 또 허를 찌르는 전략을 쓸 수 있죠,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다면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죠. 그냥 뭐 보통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10%한테 90점을 헬기로 뿌려줄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어가 뭐 예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너무 쉽게 나올 때는 뭐 1점 그 1등급 100점인 적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네. 재작년에 이제 98점 1등급 정도 네네. 있었는데 네. 98점 1등급일 때 90점 안에 몇 명이었냐면 9만 명이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인서울에
모집 정원이 뭐 6만 명 좀 넘어가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도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병호 선생님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게 네. 바뀌는 패턴에서는 항상 좀 이게 선심 쓰듯이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또 모른다 평가원의 의지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모의 수능하고 난이도를 보면 좀 조절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24일 날 평가원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 안내라는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문항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 이렇게 준비하면 틀림없어. 그래서 뭐 EBS 교재 연계율 70%고 6개 영역에서 나오는데 기존에 해왔던 거야.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그 수능 영어가 사실 그동안 쭉 수능 영어 치러지는 걸 보면은 사실 수능 영어가 쉬워지진 않았거든요. 네. 어느 해, 지난 해보다 쉬웠고, 지난 해보다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상향.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예전보다 영어를 영어 접할 수 있는 실력이 기회도 올라갔죠. 늘어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량도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예전 세대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수능 영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이게 그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때 얘들이 이렇게 딱 맞아요. 보고 나서 C 이렇게 이건 C다. 이거 우리 A급 문제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했다고 C?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꼬아지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보고도 이게 우리 평소 쓰는 표현도 아니고 평소 사용하는 그런 문장도 아닌데 문제를 만들려고 문제를 냈구나. 이게 이런 지적이 이게 수능 국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수능 국어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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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라고 꼭 영어를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두 분 너무 초반에 너무 달리는데 오, 자 지난 시간에 네네. 우리가 네. 올라가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예비생들을 위한 고려대 논술 폐지 뜨거운 네네. 이슈였죠. 그리고 네. 스카이 돌파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네네. 정치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고 중요한 건 이제 대비 방법이죠. 네. 대비 네네.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생 특집 너희는 준비됐느냐? 영어 절대 평가 누구냐 넌? 예, 네. 본격적으로 이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누구냐? 여기 이게 이거를- 보이 써져 있는데. 이게. 그래요? 어떻게 제대로 읽어야 돼? 작가님이 여기에 올드보이 최민식처럼 처럼 해라. 자, 우리 그러면 윤시선 쌤이 한번 모사에 강하신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하지는 않지만 네. 이대로는 해야죠. 영어 절대평가 누구냐 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네. 전환한다고 발표된 다음에 사실 참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해당 학년이죠. 예,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 참 많이 생각도 네. 있고 하필이면 자기 입시에서 네, 맞아요. 정말 우리는 왜 이때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입시 준비가 학생들이 보통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중학생, 또 빠르면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지금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네. 중요한 건 언론 네. 매체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뭐 네네. 이제 내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상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데 이병훈 선생님 어떻게 네. 현장에서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영어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요? 우선은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지만 그게 꼭 너라는 법에 대해서는 네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기가 쉬워진 거지 영어 자체가 쉬워진 거는 아니니까 약간 방심하지 말고 노력은 해야 된다. 특히 1, 3등급 아이들 말고 2, 4등급은 참 좋죠. 네네. 등급을 하나씩 올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네. 이제 3등급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갭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등급 못 받으면 이거는 진짜 그렇죠.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 영어 공부를 줄이라는 시그널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이제 뭐 저희도 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재수학원들이 어떻게 수업 시수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일주일에 2번 수업하겠다. 뭐 네.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분포되는 학원들은 뭐 3번, 4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선택형으로. 여러 가지 네네. 또 뭐 재수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찌됐든 한 번 더 도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그러니까 뭐 막상 3학년 되는 친구들도 왜 우리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 왜 하필 이때냐? 뭐 그런 된 것 같아요.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수능에 처음 도입된 한국사 그럴 수 있다.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맞아요. 근데 네. 영어가 왜 절대평가로 바뀌나 다른 영역도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수학이나 국어도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네네네. 또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을까요? 이게 어떤 정책을 네. 펴는데 네. 한 군데만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효과를 제일 크게 누리고 싶다 하면은 지금 수능이 가장 지탄받는 게 이제 사교육 연동이잖아요. 네네. 사교육을 맞아요. 줄임에 있어서 네. 한 과목만 진짜 뭐 한 놈만 팬다고 한 과목만 팬다면 누구를 패면은 네네. 제일 효과가 클까 생각해 보면 사교육에서 영어예요. 맞아요. 특히 어린애들. 네, 사교육 초중.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영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거기다 딱 투자를 하면은 바로 초중 영어학원 그냥 싹 지금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제일 크고 음. 특히 어린애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간단한 공부법이나 네, 네. 학습지로 커버가 돼요. 근데 영어는 네. 사실 답이 없거든요. 없죠. 학원 가는 수밖에.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잘 크지 않았나. 영어는 이제 꾸준히 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음. 이제 영어는 이제 사교육 시장을 포함해서 영어 시장이 사교육 시장이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연간 따져보면 한 10조 이상, 그 많을 때는 한 12, 3조 정도 규모라고 돈에 대한 하거든요. 개념이 없어. 그리고 그런 게 네네. 있어요. 이게 조가,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1조가 9,999억에 1억이 있으면 1조잖아요. 나한테 이게 1조만 있으면 좋겠네. 수학을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의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사교육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수학은요. 그 수학 선생님의 네네. 개인적인 수학 센스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화, 산업화가 잘 안 돼요. 다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죠. 맞아요. 작은 네네. 학원, 작은 맞아요. 과외 관리 선생님인데 형태로도 가고. 영어는 이게 기업화가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그 이제 오렌지 파동 이후에 네네. 기업화가 되고 막 네, 외부 자본들이 들어오고 엄청 커졌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손을 댔을 때 음. 작은 영세 자영업자를 손대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화된 영어 쪽을 손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크지 않았나. 네. 그래요. 하여튼 네. 그래도 뭐 이제 뭐 어쨌든 결정된 거니까 뭐 절대평가 네. 전환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에서 불리한 학생도 있고 유리한 학생도 네, 있고 네, 아까 네. 우리가 잠깐 짚어봤었는데 그럼 이제 걱정되는 게 영어 말고 다른 영역까지 절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느냐. 뭐 수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윤 선생님 뭐 현장에서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이미 그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예언을 했거든요. 네. 어, 진짜로. 무릎팍도 네, 네. 입식도 이게 무릎팍을 탁 치면 정보가 나온다는. 얼굴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왜 사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성과 자율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시장 논리에 맞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국가가 주도하는 이 교육 정책, 그다음에 입시 정책,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의 이 교육 과정까지 그리고 대학의 입시 전형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대학은 이제 국가가 이 대학의 경쟁력을 보장 못 해주거든요. 그럼 대학이 각자가 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능도 다른 나라에 일단 자격고사화 되어 있는 뭐 SAT나 아니면 바칼로레아나 이런 것처럼 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업 능력으로서의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은 당장 안 될 거고요. 뭐 이제 2017년도 내년이죠. 내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 2021년에 대입 전형을 보는 학생들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이 학생들부터 대입 전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실은 이 변화를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이 이런 흐름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또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건 뭐냐면 네네네. 이게 영어 학습 비중이 줄다 보면 본질적으로 대학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나중에 사회 네, 나갈 네. 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융합 문제 가장 네, 중요한 네. 자질. 글로벌 인재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 잠깐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죄송해요. 제가 하세요. 아니 이제 고정을 노리는 거야. 이건 아니고 네 번째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어가 보면 수능 영어의 그 출제 범위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2018년도 수능 영어 절대학습 그 절대평가 학습 안내에 보면 영어 1, 2를 중심으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앞에 있는 게 있거든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한 가지가 추가된 게 있는데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플러스 뭐냐면 영어를 통한 대학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학업 거죠. 능력.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뭐 한동대 같은 경우는 수업의 대부분을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요즘 특성화하는 학과, 경쟁력 있는 학과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는 영어를 특화해서 영어를 갖고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영어가 이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좀 줄이고 입시의 부담을 줄였지만 입시에서 결코 저평가되거나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치부되지는 않는 거죠. 대학 교육에서 영어 못하면 대학 못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네네. 설사 절대평가가 돼도 네, 맞아요. 다들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순수한 관점도 있지 순수한 않습니까? 관점. 제안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굳이 뭐 이렇게 네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절대평가로 풀어줘도 네. 결국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네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은 안 해도 된다. 적게 해도 된다. 쉬워진다 하면은 놔버린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국제통상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이런 학과라든지 아니면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또 영어로 수업을 할 것 같은 특성화 학과의 어떤 심층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영어 제시문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달된 형태면 영어로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는 거죠. 논술에 네. 난 좀 더 뒤에 가서 얼마큼씩?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논술에서도 네네. 영어 제시문이 있는 대학들이 있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과 아이들 네네. 있잖아요. 이과 아이들. 네네. 영어 많이 쳐져 있어요. 전반적으로도 네네네. 많이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한참 뭐 국제 중이다, 뭐 외고다 네네네네. 입시가 이렇게 막 셌을 때는 네. 초등학교 6학년이 토플 115점 넘는 거 가지고도 안심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토플 100점만 넘어도요, 막 이럽니다. 잘한다. 예, 그만큼 이게 많이 내려갔어요. 네. 하여튼 뭐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있어서 장점은 일단 뭐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된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뭐 지역 간의 학습 격차도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네네. 러프하게 90점 안에 똑같이 네네. 80점 안에 2등급이 들어가니까 이제 단점이라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과목으로의 풍선 효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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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절대평가 시행 이후에 좀 난도를 좀 조정해야 된다. 1등급 안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어렵게 갈 거냐 아니면 쉬운 수능의 기조대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쉬워질 것이냐 어려워질 것이냐 이런 쪽 이거 아까 우리 병원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윤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교육과정이 이제 7차했다가 그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용어가 바뀌긴 했지만 학생들이 배워야 할 때 핵심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똑같은데 문제를 똑같은 거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이 아닌 걸 내는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평가원이 기존에 출제됐어도 교과에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교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 요소를 중심에서 반영하는 수능을 유지하겠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과에서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내니까 당연히 그게 쉬운 수능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요한 것만 공부 잘해도 너는 쉬운 수능이니까 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수능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고 난이도를 급격히 기형적으로 올리는 건 사실 모든 수능 과목에서 지금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도입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쉽게 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네네. 출제자들이 근데 네. 90점 안에 너무 많은 애들이 들어올까봐 또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장을 바꿔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그 난이도가 변동하는 걸 확 계산한 다음에 내가 요거에다가 이만큼 딱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안 다크 되잖아요. 던지기처럼 안 되죠. 제발 난이도 이런 거 네, 하지 네. 말고 그냥 좀 공부 좀 하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시험이 출제되고 나서 다 치르고 난 후에 난이도가 어려웠고 쉬웠구나 하는 거지. 학생들이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더 힘을 내고 난이도가 쉬울 것 같으니까 좀 쉬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저희 같은 입시 분석가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학생들한테는 네. 그냥 뭐 그렇구나. 절대평가 도입된다고 발표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 서초 이게 강남이죠. 예, 강남 서초에서 일대 영어 학원이 6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통계요. 네. 근데 반대로 사교육기관에서 이제 수학 있죠, 수학. 네네. 여기는 오히려 117개 곳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병훈 선생님 어때요? 뭐 사교육에서 보시니까 정말 학부모님들이 네. 풍선 효과 있죠?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원래부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의 인구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영어는 됐다. 수학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맞아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숨겨진 팩트가
이과 전성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과가 네네. 워낙 인기다 보니까는 수학 학원들은 뭐 요새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좋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 학원들은 또 계속 홍보를 하십니다. 학생들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어가 어때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잠깐 언급했는데. 수능에서도 사실 국어가 이제 그 공통으로 이제 보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통합됐으니까. 통합되니까 특히 아까 이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국어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네. 아니 그거는 정말 사실 사실 농담도 해요. 영어 선생님이 울고 있을 때 옆에서 네. 이로하는 수학 선생님 뒤에서 국어 선생님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네. 예전에 전성기 영어 아주 잘 나갈 때 영어 선생님이 앞장서서 네, 국어 네. 선생님 끌고 왔다면 요즘 바뀌었다면서요. 국어 선생님이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자기가 돈 내고 네. 영어 선생님은 네. 지갑도 안 갖고 가고 뭐 이럴 때 뭐 네네. 그랬다 그래요. 막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풍선 효과에 대해서 참 학생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네네.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병호 선생님 또 학습적으로 좀 얘기 좀 네네.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부를 할 때 네네.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끝났으니까 얘기 안 해주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느라 바쁘시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의 극명한 차이 예를 네네. 들면 문제풀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든지 개념 자체가 깊어진다라든지 그렇죠? 변형이 많이 된다라든지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거에 대응하는 기본기를 잘 쌓는 과정을 어렸을 때 해놔야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꽃을 피는 거지 네네.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필요 없다고 문제 달달달달 풀다가 고등학생이 딱 됐으니까 갑자기 개념 이해를 깊이 하고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꼭 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교과서 보는 거 네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교과서 제대로 읽어내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의 개념부터 어려운 문제집의 문제까지 이 세트 전체를 반복을 해야 개념이 깊어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지 네네. 개념은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 세트만 네. 계속 반복하면 절대로 네. 깊어지지는 않는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실질적인,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꼼수로 대학 가기입니다. 오늘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먼저, 뭐, 고급진 입시 정보도 입시 정보지만, 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어떤 학습의 노하우까지 어떤 사이다처럼 알려주시는 우리 공신 이병훈 선생님께서 네네. 영어 공부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수학 2개 찍었다는 얘기 말고. 그 영어가 사실 네. 제일 무식한 과목이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요령 부리고 뭐 이럴 게 없고 정말 우직하고 미련하게 공부하면은 그게 쌓여서 나오는 실력이 나오는 그런 과목인데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괴로운 문제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은 적절한 단어는. 네네. 그럼 이거를 중학교 버전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빈칸 추론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선생님이 본문 빈칸 추론하는 거는요, 되게 쉬워요. 열심히 문장 외운 다음에 화이트로 교과서 다 지우고 그 위에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장땡인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오면 이게 이제 교과서도 있죠, 부교재도 있죠, 프린트도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과연 다 외워가지고 화이트로 지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빈칸 추론에 선생님은 어떻게 뚫는지 분명히 원인과 이유와 원리가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뚫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생활 3년을 지내고 보니 영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던가 아니면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던가 혹은 그 지문 안에서 핵심 키워드라든가 혹은 문법상으로서 중요한 키워드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뚫으시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뚫지 않거든요. 그 패턴을 최대한 빨리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패턴을 빨리 캐치하려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답 분석이죠. 그런 걸 해서 선생님은 보통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이유를 내는구나 알면 다 외우지 않아도 빈칸 추론을 훨씬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빈칸 추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쌤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셨어요? 요즘 막 뭐 이렇게 CF 하는 거 보면 몇천 네. 단어 뭐
몇 분 만에 끝냈다. 뭐 3주 이런 거. 만에 3천 단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다 잘했죠 벌써. 네. 선생님 뭐 영어 단어의 노하우?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우리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은 이렇게 고민해 영어는 이렇게 고민해. 저는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외울 때 그래요? 그 너무 영어 이렇게 걸렸다? 또 얘기 들을 때도 네. 아하.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영어식으로 오늘 영어 절대평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쁜 뜻이. 네, 아하. 네. 이렇게 가자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영어에서 네. 꼼수, 이게 꼼수일지 뭔데 우스개액인데, 네. 실제로 그 한 수험생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영어 되게 어휘도 약하고, 뭐 듣기도 많이 들리니까, 1교시, 2교시 같은 고사장에서 점심 먹고 3교시 영어 풀잖아요. 그러니까, 네. 1교시 끝나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보는 거야. 2교시 끝나고도, 쟤는 문제 잡힐 것 같은 애를 보는 거예요. 뭐 마치 뭐 자기 학교 애들 있으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 어때 액션을 바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고개 들고 있다가 공부 잘할 것 같은 애가 고개를 숙이면 그게 이제 선지였답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경험담 꼼수.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안 되더라고요.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왜 이렇게 경험담? 이게 수능 경험이 아니고 네. 영어 이제 그런 공인 능력 시험 이걸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준비 안 했지만 나에겐 전략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은 답이 들릴 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들은 다 이렇게요? 끝까지 듣고 움직이더라고요. 자, 그럼 윤실 네. 선생님 저기 뭐 통선효과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다른 과목의 어떤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는데 네네. 국어 네, 아까 우리 맞아요. 잠깐 국어 얘기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국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조언해 주시죠. 이게 사실 그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셨던 영어에서도 학생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어디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이제 출제되는 내용 중에 어휘나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떤 게 있냐면 앞뒤의 논리적 관계가 뭔지를 물어보는 추론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화 상황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문제. 결국은 뭐냐면 이걸 제가 왜 국어를 물어보셨는데 이걸 말씀드리냐면 국어 시험에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읽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작품이나 아니면 그 글을 읽고 이런 맥락이나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보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고득점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다,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올라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이제 예비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라든지 국어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받으신 것 같고 지금까지 꼼수로 대학 가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영어 절대평가 어떻게 대비하고 정복해야 하는지 좀 낱낱이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네네. 절대평가로 변환이 되면서 쉬워진다는 의견이 또 대다수지만 또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살짝 다르죠. 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크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상위권 대학부터 좀 우리 윤시 선생님이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를 가면은 이제 등급으로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1등급을 점수를 어떻게 줄 건지가 아니라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를 어떻게 줄 건지에 따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만점이면 2등급은 1점을 감점하고요. 네. 3등급이 되면 3등급 이후부터는 2점씩 감점을 해 나가는 방식이 되니까 네. 사실 고려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최소 2등급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대학들도 이와 비슷하게 그런 등급 간의 점수 차를 조정하는 걸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대도 네. 0.5점씩 차이를 네네.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 4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서울대 간 애들이 그 등급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다 잘할 그렇죠. 텐데 네. 네.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영어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맞아요. 3개 이상 2등급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어 절대평가가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그리고 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이 급간의 점수 차가 다른 대학보다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면 만점 250점인데 1등급이 내려가면 또 10점씩 감점이 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절대평가지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 중 네, 하나라고 근데 이제 보여집니다. 이화여대는 네. 그 급간의 점수는 10점인데 또 그걸 반영 비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져요. 그럴 수 있겠죠. 낮아지는데 네네. 이게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음. 대학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영어를 포함해서 기존처럼 세계 1등급이니까 사실상 네. 영어를 만족시키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니까 수시에서는 완화된 게 맞고 그다음에 1등급하고 2등급이 0.5 차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0.5 차이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총점에서 0.5점 그러면 대학의 환산 점수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가지고 두 자리로 반올림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는 정시에 수능 100%잖아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에서 0.5의 이력이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최상위권 대학교는 굉장히 크죠.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최상위권은 스스로 공부하는 애. 상위권은 엄마가 시켰는데 착하게 공부하는 애. 중위권은 엄마가 시켜도 억지로 공부 안 하는 애. 이렇게 구분해보면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경계에서 2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하여튼 영어는 대학 입장에서 변별력이 사라진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 경쟁력 자체를 없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다.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아까 네. 그 윤신혁 선생님께서 그 평가원에서 학습 네네. 안내 자료 네, 맞아요. 공개했잖아요. 네네. 저 이거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제목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네. 맞는 학습 뭐 이런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 안내. 실제로 내용 읽어보면 네, 절대평가와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수능 영어 학습 방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어디서 방송 몇 프로 보시는 내고. 분들 혹시라도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고 네. 그냥 수능 영어 공부 방법이 알고 네, 싶다면 네.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그렇죠. 절대평가 시대에 뭔가 다른 뭔가가 네.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신다면 그렇진 않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뭐 절대평가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뭐 얘기를 그런 하고 싶은 거죠. 사인일 수도 네, 있고. 네, 시험의 네. 형태는 달라지는 게 네, 네. 없는데 문제는 네. 이제 결과를 받아놓고 이 영어에 따라서 대학의 컨디션이 달라지는데 내년도 입시에 영어 절대평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주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절대평가로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뭐 대학별고사나 혹은 네네.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결국은 영어 절대평가로 가니까 또 면접이나 구술 심층 이런 거에 대한 또 불안감이 되는데 이런 바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또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대학이라도 당연히 그런 거에 네. 대한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원서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나중에 박사 과정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건데 너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대학이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은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부담을 안 가지면서도 대학의 이런 욕구가 해소되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분명한 게 이게 이전에 이런 비슷한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술고사가 굉장히 완전 전성기에 있었던 시절에 대학별 논술고사가 막 사교육 시장을 너무 많이 부풀리니까 이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재심을 출제하지 마라. 맞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영어 재심 한때 다 안 냈다고요. 안 했죠. 근데 그게 유야무야 되면서 슬금슬금 영어 재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데 대학을 네. 짚어주면 일단 논술이 경희대, 이하이대, 한국외대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명분이 분명한 명분을 내세운 대학들이 있었어요. 영어가 조금 이제 평가에 또 필요해. 이런. 앞으로 이게 야금야금 늘어나겠네요. 그러다가 네, 너무 그런- 과하면은 또 네. 재심을 하지 말라. 어차피 이렇게 뭐 주제가 견질할 나오고.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기본 소양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당연히 이런 보완책을 어차피 또 마련하겠죠. 서울대는 뭐 종합 면접전형에서 영어 재심은 뭐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 심지어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쓰는 적성고사에서도 네.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수능보다 쉬운 문제를 네네. 푸는 거지만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게 또 우리 학생들은 예측하지 마시고 분명히 대학들은 내년에 이제 상반기 봄에 보면요 모의 논술 문제를 내요. 그죠? 5월달 안에. 그 다음에 뭐 면접 문제도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러면 관심 대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학별고사의 변화에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비생 특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누구냐 넌?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18학년도 입시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 네. 사실 예비 수험생들은 재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졸업생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먼저 우리 이병훈 선생님 뭐 네. 수능 보시는 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혹시 수능 시험 보시나요? 바쁘셔가지고. 올해는 그날 강의가 잡혀가지고 올해는 패스하고 패스하고. 내년에 네네. 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방송을 위해서 네네. 집에 가가지고 문제 출력하셔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강의 갔다 와서 그래요, 그날 문제를 뽑아가지고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우리 학생들 수능 본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입시 구조는 수능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뭐 주말에 대학별고사 논술이 있고 바로 있죠. 또 면접 보는 대학도 있고 네. 또 중위권 학생들은 적성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수능 이후에 네네. 특별히 논술 보는 그 중상위권 대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수능 마무리하면서 대학별고사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대학별고사 준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준비가 이제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휴식의 틈에 논술 문제를 한번 놀이처럼 해보고 그다음에 그 휴식의 틈에 면접을 한번 엄마랑 재미처럼 해보는 이런 방법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실증적인 뭐 말씀을 부연을 하면 사실 학생들이 논술 대학에다가 여러 대학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대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채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아마 첫 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채점 정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유리한 대학으로 일단 일정을 뽑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단 오전에 보고 오후로 막 그 학교 간에 이동을 할 때 네네. 정말 그 스쿠터 타고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네. 정말 추웠어요. 입시 한파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 뭐 여름에 더웠으니까 정말 수능날 정말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 끝나고 12월 달에 논술 보러 가는데 네. 바이크 타고 가다가 이게 네. 무릎에 바람 들어가거든요. 짜네요, 예. 짜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수능 때 학생들 불쌍합니다. 네, 감독하거든요. 수능 아. 감독하고 이제 네. 뭐 고사 관리하고 이러니까 네. 전남 학생들 나갈 때 짠하고요. 또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학생들 짠하고 또 고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가는 모습 이게 또 짠하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또 좋습니다. 두 분이 사실적이고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일주일 남은 수능인데 올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 또 내년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들에게 조금 우리들이 뜨끈뜨끈한 얘기 드렸는데 좀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윤시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특별히 11월 14일부터 수능 주간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입시 본색 역시 수능 주간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쵸. 수능 다음 날이고요. 18일입니다. 아마 정말 리얼 방송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주요 과목의 스타 강사 우리 모시고 2017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샅샅이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지금까지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정해드리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고요. 네, 저는 입시계 공신 이병훈이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